안녕하세요. 이 동네에서는 국밥집 할머니로 알려져 있는 평범한 장사꾼입니다. 배움도 짧아 무식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탓에 폭삭 늙어 일찌감치 할머니 소리 들으며 살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인생에 나름 만족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한때는 모자라고 빈곤했던 제 인생을 탓했던 적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자랐던 인생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같네요. 집안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무작정 밥집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며 부딪혀 배워갔죠. 부모님 일찍 여의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일념하에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얼굴에 분을 칠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오죽하면 같이 일하던 분들이 "넌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집 갈래? 독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여자답게 꾸밀 줄도 알아야지" 하며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독하게 산 덕분에 어린 나이에 국밥집을 차려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손님으로 왔던 바깥 양반을 만나 살림을 차려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네요. 하루 종일 끓이고 삶고 썰고 담고 어찌나 바빴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만 먹어가고 자식이 없었네요. 지나고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내 문제인가 신랑의 문제인가. 남들은 두세 명씩 잘만 낳아 키우던데 왜 우리는 이럴까? 아마도 그땐 너무 여유가 없어서 아이가 찾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늦둥이 딸을 덜컥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남사스러워서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국밥을 끓일 때마다 구역질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출산날까지 버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에게 정말 미안하네요. 엄마가 돼가지고 부푼 배를 숨기기나 하고 태교도 제대로 못해줬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도 딸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딸을 낳자마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깥 양반이 갑작스레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양반이라고 그렇게 타박을 하며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사무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허무하게 갈 줄 알았더라면 좀 더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둘 걸. 돈만 쫓지 말고 부부끼리 여행이라도 좀 가볼 걸. 사진이라도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무엇보다도 갓 태어난 딸이 자라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야 할 물건들과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바깥 양반 먼저 떠나보내고 아기를 들쳐업고 국밥집을 운영하는데 저도 참 독했죠. 잠깐 쉴만도 한데 그러면 제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릴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자 혼자 살면서 아이 하나 키우며 장사까지 한다는 게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애가 울고 있는데 손가락 빨면서 먹지도 못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래도 좋은 건물 주인분을 만나 덕분에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고 새로 개업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저희 가게만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켰고
그게 어쩌면 제 인생의 자부심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장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밥집 같은 경우에는 술도 팔잖아요. 이상한 남자 손님이 와가지고 술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면 진짜 얼굴이 뜨거워져서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그마저도 나중에는 나이가 먹고 경험이 쌓이니까 어디서 행패냐고 같이 소리를 지르게 됐네요. 어느 날은 한 남자가 술이 만취한 채로 와서 다른 손님한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날은 경찰서까지 끌려가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더 강한 척을 하며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무려 50년이었어요. 이 장사를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손님을 맞이하고 손에 익은 일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국밥집은 그야말로 제 생업이자 인생의 흔적이자 동네의 역사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동네에서 택시를 타서 땡땡동 국밥집 좀 가주세요 하면 딱 알아서 와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성인이 된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의 국밥이 날 키웠지. 난 모유를 먹고 자란 게 아니라 국밥을 먹고 큰 거나 다름없어. 어릴 때는 엄마의 억척스러운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싫었는데 이젠 좀 이해가 가. 날 위해서 그렇게 버틴 거잖아. 그러니까 이젠 좀 쉬어도 돼. 어렸을 땐 그토록 국밥 냄새만 맡아도 학을 떼고 진절머리 난다던 딸이 이제 크니까 슬금슬금 일도 도와주고 대신 수육도 삶아줄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삶이 안쓰럽다나 뭐라나. 지도 크니까 깨달은 것들이 많았나 봅니다. 어쨌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으니 이왕이면 좀 더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천성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간지러운 타입이라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나마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국밥 하나인데 아파서 몸져 누울 때까지만이라도 국밥집을 운영하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문을 닫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작은 소원이었네요. 하지만 그 꿈은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갑자기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네요. 남자 건물주였는데 딱 봐도 등치가 산만한 게 약간 위협적이었어요. 옷은 또 어찌나 작게 입었는지 셔츠 단추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바뀐 건물주라고 하면서 순찰을 돌듯 식당을 휙 둘러보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국밥집이 아주 오래됐네. 국밥 좀 줘보세요. 한 그릇이면 됩니까? 그럼 뭐 혼자서 두 그릇 먹습니까? 여긴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동네에선 여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던데 여기도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그럴 계획입니까? 딸이 있다 들었는데 가끔 와서 도와준다면서요? 글쎄요. 저희 딸이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그런 건 왜 물으시는지. 건물주라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야 저도 미리 대비를 하니까. 아무튼 좋으시겠습니다. 국밥집으로 성공하기 참 힘든데. 성공했으면 이미 내가 건물을 샀겠죠. 그냥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시긴. 딱 보니 원가도 얼마 안 나올 것 같네. 남는 돈 꽤 있을 것 같은데. 보기엔 그럴지 몰라도 재료에 돈을 많이 씁니다.
고기가 좋아야 맛이 좋거든요. 뭐 대충 만들면 그만이지. 고기가 거기서 거긴데 괜히 비싼 재료 쓸 필요 있나요? 내가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냉면집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 천연 재료를 쓴다니 어쩐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학 조미료를 엄청나게 때려 넣었더만. 장사는 다 눈속임이지. 예, 뭐 그런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전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아무튼 사장님 경영 철학이 아주 확고해서 마음에 듭니다. 제 입장에선 당연히 이렇게 맛집이 1층에 떡하니 있으면 너무 좋죠. 손님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네요. 주말엔 더 많죠? 보통 주말이 더 많죠. 이야,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네. 가끔 일손 부족하면 저 좀 불러주세요. 저 진짜 한가하고 시간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뭐가 안 마르세요? 커피 한 잔 사다 드릴까요? 괜히 심기를 툭툭 건드리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본인이 주인이라는 듯이 나타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웃음을 보이며 다가오더니 결국엔 뒤통수를 쳐버렸네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는 거예요. 통보식으로 문자 하나를 띡 보냈길래 전화를 걸었더니 글쎄 월세 그 정도도 못 줄 것 같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그 자리에 들어올 가게가 줄을 섰다면서 자기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주인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는 월세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저도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50년간 운영한 국밥집을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릴 순 없잖아요. 찾아가서 사정사정하며 적당히 타협을 해달라고 매달려봤지만 건물주는 저에게 냉정하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장사도 잘 된다면서 왜 그 정도 월세도 못 냅니까? 그냥 내면 되잖아요. 내가 뭐 무리한 부탁했어요? 여태껏 적게 내면서 호의호식했으면 이젠 대가를 치르셔야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금액이라 그렇죠. 주변 상권을 다 둘러보세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한계가 있어요. 이건 불법이라고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시던가. 왜 나한테 와서 이러십니까? 그쪽도 돈이 아쉬우니까 그렇잖아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저더러 어쩌라고요?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장소에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장사를 했는지 아세요? 물건 하나하나 다 손때 묻은 흔적들이에요. 감정에만 호소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하시라고요. 오랫동안 장사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자리로 옮겨서 오랫동안 또 해보시면 되겠네. 누가 뭐라 합니까? 단골 끊길까봐 그래요? 실력 있으시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가겠지 뭐가 걱정이에요. 5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냐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미리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요? 미리 알기라도 했으면 내가 다른 자리라도 알아봤지. 저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솔직히 저도 어이가 없어요. 내 건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세입자가 와서 난립니까? 마음 같아선 당장 내쫓고 번듯한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요. 내 건물에 내가 원하는 가게 하나 차리는 것도 번호표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알면서 버티고 있는 건 무슨 심보냐고요? 난 선택권 준 거잖아요. 월세를 적당히 주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 하나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말씀하신 월세 그거 드릴게요. 그럼 됐나요? 그래요? 그럼 거기다 더 얹어서 받아야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신다는 거네. 뭐라고요? 아무튼 난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냥 조용히 나가줘요.
국밥 그거 이제 접을 때도 됐잖아요. 먹어보니 별 맛도 없더구만. 그냥 박수 칠 때 떠난다 치고 이제 노후나 즐기세요. 어차피 조만간 망할 것 같은데. 너무 냉정하네.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어디 누가 더 잘 되는지 봅시다. 건물 가지고 있는 내가 더 잘 나갈까? 국밥이나 팔며 겨우 밥벌이나 해먹고 사는 그쪽이 더 잘 나갈까? 답은 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렇게 하시던가. 나도 유명한 변호사 고용하고 인맥 중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거든요. 인맥으로 승부 볼 거면 어디 한번 해봐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말이 안 된다고, 이건 억울하다고 안 나가겠다고 버텼더니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고 아주 못살게 굴더라고요. 애초에 내쫓겠다는 생각을 하고 절 힘들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잘 대화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 착각했지만 결국엔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건물주가 비키라고 하는데 뭘 어쩌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도 저에게 엄마, 이제 그만하자. 할 만큼 했잖아. 하고 말리더라고요.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만 상처받을 걸 걱정한 딸이 절 결국엔 말렸고 저도 마지못해 포기했습니다. 갑자기 소중했던 가족을 잃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장사를 할 땐 몰랐지만 그 장소가 저에게 너무 소중한 곳이었나 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늘 여기 있겠다고 단골 손님들과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마지막 장사를 하던 날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훌쩍이며 우니까 단골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와 돈독한 사이였던 단골 손님은 같이 울어주셨네요. 한 단골은 저 대신에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국밥집 잘 되고 월세 꼬박꼬박 잘 내면 고마워서라도 월세를 깎아주든가 해야지. 왜 내쫓아요? 지금 이 상권이 국밥집 하나 때문에 이뤄진 건데 그놈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여간 사람이 너무 잔인하네. 여기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곳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어째요. 우리가 그 서명운동이라도 해줄 테니까 좀만 더 버티시면 안 될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도 이젠 지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쉬지 뭐. 건물주가 국밥집 내쫓고 다른 거 차린다는데 어떡해요 그럼. 어쨌든 마지막 날이라고 와주셨으니 내가 서비스 팍팍 드릴게. 많이 먹고 가요. 다른 곳에 가서 차리면 내가 꼭 거기로 갈게요. 오랜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도 얼마나 많은 손님과 만났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별을 해버린다는 게 너무 가혹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국밥집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급히 왔는지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동안 숨을 가쁘게 쉬더라고요. 겨우 숨을 고른 남자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장사 아직 하십니까? 문 닫을 시간이긴 한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요. 슬슬 문 닫으려고 했지. 국밥 한 그릇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소문을 뒤늦게 듣고 급하게 달려왔는데 저 멀리서 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면 됩니다. 없으시면 반 그릇도 괜찮아요. 아유, 한 그릇이 되려나 모르겠네. 일단 앉으세요. 소문 듣고 멀리서 오셨다는데 한 그릇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문 닫습니까? 왜요? 예, 그렇게 됐네요.
뭐 때가 됐으니 문 닫아야죠. 갑작스레 닫게 돼서 저도 죄송하네요. 아쉽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주 올걸. 우리 집에 온 적 있나요? 초면인 것 같은데. 자주는 아니지만 와본 적 있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국밥집이야 여기 말고 더 잘하는 곳도 많은데 뭘. 오늘 마지막 손님이니까 내가 돈은 안 받을게요. 서비스 팍팍 줄 테니까 배불리 먹고 가요. 저는 마지막 손님을 위해 다시 불을 켰습니다. 다행히도 1인분 분량이 남아 있더라고요. 국밥을 싹싹 긁어 모아 그 손님에게 드렸어요. 그 손님은 국밥을 한참이나 말없이 쳐다보더니 잘 먹겠습니다 하고는 한술 두술 뜨더라고요.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을 어디서 봤을까 골똘히 생각하며 그 손님이 국밥을 먹는 동안 내내 지켜봤습니다. 결국 그 손님은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카운터에 와서 돈을 내려고 하는 거 제가 그고 말렸습니다. 됐다니까. 마지막 손님은 돈 안 받아요. 그래도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원래 우리 식당 규칙이에요. 마지막 손님은 돈 안 받으니까 규칙에 따라줘요. 그리고 마지막 손님인데 내가 좋은 기억 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찾아와 준 게 고마워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네요. 진심으로 잘 먹었습니다. 가끔씩 이 국밥 생각이 났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어요. 국물도 안 남기고 싹 다 드셨네. 입맛엔 좀 맞으셨는가? 맛이야 뭐 항상 최고잖아요. 제 인생 국밥집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이런 국밥을 먹어볼 수 있을지. 말이라도 고맙네. 젊은 사람이 국밥 먹으러 멀리까지 찾아와 주기 쉽지 않은데. 근데 어딘가 낯이 좀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에 언제 왔었더라? 좀 됐어요.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할머니처럼 정말 잘해주셨잖아요. 저도 한땐 이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 얼굴이 좀 익숙하네. 다시 찾아와주니 너무 고맙네. 훤칠하게 아주 잘 컸구만. 할머니, 제가 꼭 다시 온다고 했죠? 전 약속 지켰어요. 그랬었나? 내가 늙어가지고 손님들을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해서. 미안해서 어쩌나? 저도 많이 변했어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국밥을 먹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여기 명함이요. 그 손님은 저에게 명함을 하나 주고는 별다른 말 없이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명함을 자세히 보니 무슨 변호사라고 써져 있었네요.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오갔겠어요. 어린 시절 와봤다곤 하는데 도무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굴은 어딘가 익숙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명함이 언젠가 꼭 필요할 거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장사까지 잘 마치고 저는 강제적으로 휴식을 하게 됐습니다. 딸은 저더러 이참에 푹 쉬고 병원도 좀 다니고 여행도 다녀오라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적적하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일이 끊기니 얼마나 기분이 이상했겠어요. 뭘 다른 걸 하려고 해도 도무지 집중이 안 되고 심심했네요. 이참에 친구들이나 좀 만나자 싶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니 그제야 좀 살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예전에 장사했던 그곳을 지나가다 궁금해서 한번 슬며시 그쪽을 가봤어요. 근데 글쎄 제가 하던 국밥집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떡하니 국밥집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제가 하던 국밥집과 이름도 같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간판에다가 원조라는 이름까지 써붙여서 손님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안엔 손님들이 가득 있었어요. 저를 밀어내고 그대로 그 식당을 물려받은 척 건물주 본인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황당해요. 국밥집 형편없다고 내쫓을 땐 언제고 버젓이 국밥집을 하고 있었다니 뭔가 제대로 당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바로 딸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딸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새로운 국밥집이면 몰라도 이름을 똑같이 갖다 붙여 쓰잖아요.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손님들이 그걸 보고 예전에 하던 그 국밥집이 맞구나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맛이 변했다고 실망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건 제 얼굴에 먹칠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건물주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이봐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국밥집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냐고요? 뭐 이름에 저작권이라도 있습니까? 그 흔한 이름 뭐 하나 쓴 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시네. 한글을 그쪽이 창조한 것도 아닌데 왜 이름 하나 가지고 불만이세요? 이건 엄연한 도용이라고요.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하던 가게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도용이라면 세상에 도용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요. 이제 그쪽한테 권리 없잖아요. 어차피 손 놓으셨으니까 남이 뭘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권리가 나한테 왜 없어? 손님들 죄다 내가 모아놓은 사람들인데. 나한텐 카페 차린다고 했으면서 왜 국밥집을 차리냐고요? 마음이 변했어요. 카페보단 밥집이 나을 것 같더라고. 여기 동네 사람들이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커피보다는 국밥이 잘 팔릴 거라 생각했죠.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하네. 내가 이런 것도 그쪽한테 허락을 받고 차려야 합니까? 내 건물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아주 보자 하니까 우리 건물에서 장사 좀 했다고 갑질하려고 그러네. 그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남의 식당 잘 되는 거 보니 괜히 심술나고 본인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베껴 먹은 거겠지. 그럼 뭐 저절로 성공할 줄 알아요? 조만간 망할 겁니다. 내가 장담해요. 이미 잘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쪽이 장사했을 때보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라고. 나한테는 뭐 최고의 고급 재료만 엄선해서 쓴다고 하더니 뭐 직접 해보니 별거 없던데요. 그냥 대충 해줘도 사람들이 좋다고 먹더구만. 나 이거 절대로 못 넘어가요. 이건 명예훼손이자 사기 행각이에요. 법적으로 고소할 겁니다. 못 넘어가면 어쩔 건데? 전국에 있는 국밥집 죄다 소송이라도 할 거야? 그쪽이 뭘 할 수 있는데? 다 늙어서 주한꼴 보이지 말고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예? 죄다 널린 게 국밥집인데 그쪽이 특허라도 냈어? 국밥을 직접 개발한 것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리고 정 불만이면 그쪽이 건물 하나 사서 국밥집 새로 차리던가. 적반하장으로 구는 건물주 때문에 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50년 동안 읽어놓은 남의 노력을 한순간에 뺏어가냔 말이에요. 그대로 집에 가서 며칠 내내 알아누웠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몸에서 병이 나더라고요. 주변에서 사방팔방 해결책이 없는지 알아내려 해봤지만 도무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네요. 이대로 비통함을 품은 채로 살아가야 하나 좌절하던 그때 국밥집에 왔던 마지막 손님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잖아요.
아무래도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지 않을까 싶어 그 명함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오랜만에 일할 때 허리춤에 차던 가방을 찾아내어 그 안에 있던 명함을 꺼냈습니다. 괜히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필요할 때 꼭 좀 연락 주시라는 그 말이 떠올라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받더라고요. 제가 당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쪽에서 먼저 안 그래도 연락 기다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손님을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멈추질 않았어요. 억울한 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은 저를 위로해주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진정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런 놈 하나 때문에 감정 소비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명입니다. 50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이 지금의 식당과 얼마나 비슷한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증거만 모아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월세를 올렸던 정황들이나 그 외의 억울한 일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웬만하면 손님한테 이런 부탁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너무 급해서 바쁜데 미안해요. 변호사면 항상 바쁠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오히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연락 잘 주셨어요. 안 그래도 그때 갑자기 식당 문 닫게 되셨다고 해서 좀 이상했거든요. 뒤늦게 새로운 국밥집을 오픈한 걸 보고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요새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제가 먼저 연락드리려다가 기다려봤는데 딱 맞춰서 연락을 주셨네요. 손님은 날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는데 난 기억도 못하고 면목이 없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신세진 건 내가 꼭 갚을게요. 사장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셨어요. 오히려 제가 더 갚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이용하세요. 내가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그럼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도움 미안해하지 말고 받으세요. 일단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지금부터 사장님의 대변인은 저니까 앞으로 법적으로 분쟁할 땐 늘 저를 통해서 하시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뭐 지인이 판사에다가 인맥이 많다고 하던데. 저는 변호사잖아요. 저도 법적인 인맥 많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요. 남의 고생과 노력을 뺏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죠. 보기엔 영 허술해도 저 능력 꽤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세상은 정의의 편입니다. 식당 장사는 손님이 주인공 아닙니까? 손님분들도 언젠가는 이 사정을 알게 될 거고 그 식당은 망할 겁니다.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든든하더라고요. 장사를 하면서 고생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좋은 인연을 정말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법적인 도움을 받으며 건물주와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단골들의 요청으로 장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리를 알아봤어요. 그것 또한 변호사 손님이 적극적으로 좋은 곳을 알아봐준 덕분에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법적으로 잘 대응해준 덕분에 저는 한시름 놓게 됐고 결국 법은 제 편을 들어줬네요. 그리고 법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덕분에 그 국밥집에는 손님이 뚝 끊기게 됐고 파리만 날리게 됐습니다. 그 건물주는 끝까지 제 탓을 하면서
왜 내 건물에서 내 장사 맘대로 못하게 막냐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네요. 장사할 거면 떳떳하게 해요. 남의 노력 도둑질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면 되잖아요. 장사의 창자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일을 하니 망할 수밖에 없지. 앞으로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른 곳에서 국밥집을 다시 오픈하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더 넓은 곳에서 시작하려니 어색하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길게 갈 줄 알았는데 사람으로 인해 금방 치유가 됐네요.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절 자주 찾아주고 계세요. 위치는 보란듯이 그 악덕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 근처에다 차렸네요. 그랬더니 악덕 건물주가 입에 거품을 물며 따지더라고요. 지금 복수하는 겁니까? 왜 똑같은 국밥집을 또 차려요? 이봐요. 내 국밥집 내가 차리겠다는데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국밥에 특허라도 있나요? 그쪽 할 일이나 잘해요. 어디 한번 제대로 승부 한번 보자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신기하게도 그 사건이 터지고 나자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는지 예전보다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나름 홍보 효과가 된 걸까요? 악덕 건물주의 악행까지 소문으로 퍼져서 결국 그 건물에 들어오려고 한 세입자는 아무도 없었고 꽤 오랫동안 공실로 남아있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옮겨간 국밥집은 규모까지 넓어져서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다 그 손님 덕분이더라고요. 5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식당 문을 닫으려고 하던 찰나 마지막으로 그 손님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분하고 억울해서 제대로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래서 사람은 아는 게 많아야 하고 배우는 게 많아야 하는 건가 봅니다. 아무튼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국밥집에 한번 오라고 했어요. 개업 선물이라고 큰 화분을 하나 들고 와서 주더니 제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양 기뻐해 주더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더 잘 되실 거라고. 축하드립니다. 예전 가게보다 훨씬 깔끔하고 좋은데요. 이게 다 변호사님 덕분이지. 고생 많이 해준 거 알아요. 바쁜 사람 불러내서 미안한데 내가 워낙 바빠가지고. 이미 다 가진 사람인데 내가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해주려고. 아닙니다. 다 사장님이 스스로 해내신 겁니다. 전 그저 옆에서 살짝 도와준 거고요. 이리 앉아요. 밥이라도 좀 먹고 이래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겁니까? 곱빼기로 부탁드립니다. 곱빼기 뿐이겠어? 수육도 삶아줘야지. 변호사 손님은 땀까지 뻘뻘 흘려가며 국밥을 먹더라고요. 다 먹었을 때쯤 제가 맞은편에 가서 앉아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내가 보답해 줄 만한 건 없을까? 보답이라뇨. 지금 제가 보답한 건데요. 도움 드려서 뿌듯합니다.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뭘. 말하면 아마 기억나실걸요? 우리가 언제 만났다고 그랬지? 자세히 좀 말해줄 수 있을까? 탄냄새 풀풀 풍기며 국밥집에 들어갔던 어머니랑 저 기억나세요? 그때 참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배고파서 힘이 하나도 안 났는데 저한테 국밥 한 그릇 주시면서 할머니가 주는 거니까 맘껏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기억난다. 뭔 일인진 모르겠는데 탄냄새가 진동을 했지. 그때 그 젊은 새댁이랑 남자애가 들어왔었지.
축구공 하나 품에 안고. 그게 저예요. 그때는 진짜 말랐고 키도 작았고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컸죠? 많이 먹으니까 쑥쑥 크더라고요. 어머머, 벌써 이렇게 컸단 말이야? 그때 사정이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진 못했는데. 그땐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틈만 나면 술 마시고 취하면 엄마 괴롭히고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저한테 막말도 하셨어요. 돈 벌면 죄다 도박에 술 마시느라 탕진해버리더라 저를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네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린 마음에 가출을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럼 어머니가 난처해지니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차마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화가 나셨는지 어머니한테 폭력을 쓰더라고요. 그걸 막았더니 저더러 괘씸하다고 욕을 하시곤 너 같은 건 낳았으면 안 됐다고 낳은 걸 후회하고 미치도록 증오한다고 절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야겠다고 반드시 이겨내야겠다고 결심하면서 낮엔 공부하고 밤엔 전단지를 돌리면서 어머니랑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아버지란 놈이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돈이란 돈은 죄다 훔쳐놓곤 돈이 있는데 없는 척했다고 화가 난다면서 저희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제가 그때 자다가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겠죠. 뒤늦게 알아차리고 엄마를 흔들어 깨워서 겨우 그 집을 탈출했어요. 도움 구할 곳도 없고 친척집이나 센터에 가자니 아버지가 쫓아올까봐 두렵고 그냥 아버지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숨어서 노숙한 적이 있어요. 그때 눈앞에 보였던 국밥집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셨거든요. 들리지도 않는 엄마 귀에다 대고 엄마 나 국밥 한 그릇만 먹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나 너무 배고파 미치도록 배고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국밥집 문이 활짝 열리더니 사장님이 저희를 보고 손짓하셨어요. 그때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 손님은 공짜입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고 홀린 듯이 엄마를 이끌고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예뻐서 주는 거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큰 사람 되라고. 그때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먹으면서 어머니를 보는데 어머니도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 밥만 먹고 인생을 포기하자 싶었어요. 그걸 어머니도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사장님께서 커다란 수육 한 그릇을 갖다 주시면서 장사 끝나고 남아서 주는 거라고 아까우니까 맘껏 드시고 가라고 음료수까지 야무지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뭐 물어보셨는지 기억나세요? 저한테 꿈을 물어보셨어요. 그때까진 제가 꿈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꿈이 없다고 대답하니까 사장님이 벌써 꿈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지금이라도 꿈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핏줄인 아버지조차 저한테 꿈을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생판 처음 보는 국밥집 주인분께서 저한테 꿈을 물어봐 주셨다는 게 저로선 너무 생소했지만 한편으론 감사하더라고요. 그날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배 터지게 먹고 감사하다고 제가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가게를 나오는데 곧이어 손님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 손님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마지막 손님은 공짜라는 말도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저희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해주셨다는 게 눈물 나도록 감사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꿈을 꼭 가져야겠다 다짐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제야 기억이 또렷하게 나네.
아이고, 잘 자라줘서 내가 다 고맙네. 어머님이 많이 뿌듯해 하시겠어.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변호사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이 난 걸 알면서도 아들이 힘들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제가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때는 많이 화났습니다. 그게 아들을 위한 짓이었냐고. 빨리 말했으면 빨리 치료하지 않았겠냐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화를 냈는데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끝까지 바보 같은 인생 살다 간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어쩌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게 다행일지도 몰라요. 제가 변호사가 된 걸 알았더라면 분명히 또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을 겁니다. 참 한결같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실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사는 모습 곁에서 보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고생 많이 했네.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얼마나 인생이 막막하고 고됐을까. 힘들 때마다 이 국밥집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구나라는 걸 알려준 곳이었으니 언젠가 꼭 한번 다시 와서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바쁘게 사느라 참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국밥집이 갑작스레 문을 닫는다는 소식 듣고 아차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왔는데 제가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손님이 되고 말았네요. 이게 우연인지 인연인지 아무튼 마지막까지 돈도 못 내고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밥값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꼭 한번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밥값을 이제야 제대로 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때 저한테 밥을 어찌나 많이 퍼주셨는지 평생 갚아도 모자란 은혜를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네요. 아니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그저 장사를 했을 뿐이고 상황이 여의치 못한 손님한테 수저 하나씩 놓아준 것 뿐인데. 그게 제 인생을 살린 겁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어른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감사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종종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엄마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한창 많이 먹어야 할 나이에 삐쩍 마른 모습으로 식당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애한테 밥 좀 먹여야겠다 싶었는데 보아하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 공짜로 대접한 것뿐이었어요. 사연을 들으니 정말 너무 안타깝고 딱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는 걸 보니 같이 울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 손을 꼭 잡아줬네요. 그때 그 인연을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분명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고 격려해줬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단골 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도 손님들에게 베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했던 것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네요. 50년 동안 장사만 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하니 제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 변호사 손님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다? 그래? 이번에도 또 3개월 만나고 헤어지려고? 아닌데? 이번엔 오래 만날 건데?
그래,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사람 좀 진득하게 만나봐. 애가 그렇게 실증을 잘 내는데 어디 시집이나 가겠어? 이번엔 진짜 다르다니까? 아니,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그게 엄마도 아는 사람이야. 놀랄 수도 있어. 뭐? 내가 아는 사람이라니. 누군데? 동창이야? 아님 가게 직원이야? 거래처야? 보면 알아. 혹시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데리고 국밥집 가도 돼? 딸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더니 결국 진짜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글쎄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저를 도와줬던 변호사 손님이 떡하니 제 딸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머쓱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 사장님, 아니 어머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민망하네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둘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왜? 어쩌다가? 그럴 틈이 있었나? 사실은 그때 법적으로 이것저것 도와드리다가 몇 번 마주친 게 다인데 제가 먼저 반했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짝사랑만 하다가 제가 용기 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진짜로 만난다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로 잘하겠습니다. 오래오래 따님 곁을 지킬 자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신기해 죽겠네. 둘이 만나는 거야 뭐 나야 대환영이지. 우리 딸이 세상 물정 모르고 좀 철딱서니가 없거든. 자네가 잘 돌봐주며 지내봐. 저거 저래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잘 됐네.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들긴 아주 쏙 마음에 드는구만. 자네같이 훌륭한 남자가 어디 있다고. 오히려 내가 더 고맙네. 우리 부족한 딸을 걷어주다니 아주 눈물 날 것 같네. 제가 아시다시피 집안 환경이 썩 좋지 못합니다. 자라온 배경도 아시다시피 난 자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 좋은 어머님 밑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컸구만 뭘. 내가 적극적으로 응원해 줄 테니 둘이 한번 잘 만나봐. 둘이 데이트 잘 하라고 딸 국밥집에서 일하는 시간 내가 다 빼줄게. 앞으로 자네는 우리 집 국밥 평생 무료야.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언제 어떻게 둘이 눈이 맞았는지 저 몰래 만나고 있더라니까요. 형편없는 놈들만 만나다가 이제 드디어 연애다운 연애를 하나 싶어 안심이 되더라고요. 둘이 만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 알면 알수록 천생연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 딸은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둘이 만날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제 딸과 사위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신혼집은 저희 국밥집 바로 근처로 잡았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저희 집에서 공짜로 국밥을 얻어먹은 어린 손님이 제 사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딸은 엄마 일을 돕는다고 국밥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위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국밥집에 와서 일을 돕고 있네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딸에게 국밥집을 물려줄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비법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평화롭습니다. 참고로 저를 못살게 굴었던 건물주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았네요. 세입자들에게 악평이 자자하더니 결국 망해버릴 줄 알았어요.
장사 경력 50년인데 사람 딱 보면 알아요. 그 건물주는 분명 다른 곳 가서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좋은 사위도 없고 딸도 제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네요. 항상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끼며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제 곁엔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딸이 결혼할 때가 되니 유독 먼저 간 바깥 양반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참 든든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아마도 흐뭇해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든든한 사위가 생겼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이왕이면 귀한 손주 하나 낳아주면 더 좋고요. 결혼식 날이 되면 딸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아버지 없이 씩씩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고. 엄마가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고. 앞으로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요. 저희 사위 정말 의리 있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러 다시 국밥집에 찾아왔을까요?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면 옛날 일을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저희 사위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이 되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우리 가족의 기막힌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사연을 써보게 됐어요. 부디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마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세요.